우리 지난 시간부터 성리학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성리학은 어떻게 퍼져 나갔으며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열심히 배웠지만 그래도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으니 잠깐 복습을 하고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유학에서 성리학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유학은 한나라 때 관학의 지위를 누리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상이자 학문이었는데 남북주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수준 높은 불교, 도교 같은 것들이 널리 유행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당대의 과거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다시 잠깐 부활하긴 했지만 여전히 불교나 도교 같은 것에 비해서 형이상학적인 측면이 약했기 때문에 송나라 때 가게 되면서 그러한 불교, 도교의 형이상학적인 논리체계를 받아들여서 유학에서도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탐구를 하기 시작을 하였으니 우리는 그러한 학문을 일컬어 성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자, 성리학에서는 특히 송나라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이 인간과 우주의 원리를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진리가 있다,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북송대의 성리학자였던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라고 보았어. 그래서 인간 역시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원리인 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우주 만물의 원리와도 같다라고 하는 성즉리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죠?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했는데 왜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러다가 남송대 가게 되면서 이러한 여러가지 성리학 이론들을 집대성해서 하나의 완성된 논리체계로 만들어낸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누구였다? 주희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이후에 공자 맹자급으로 위대한 학자로 추앙을 받게 되면서 이후에 주자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래서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주희는 무엇을 주장을 했느냐? 인간의 본성이 우주와 원리와 같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모든 인간이 바르게 살아가지 않느냐? 그것은 인간의 선한 본성이 순간적인 감정이나 후천적인 습관 등에 의해서 가려지거나 어지럽혀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인간이 바르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정신을 집중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내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거경국리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학문적 탐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족이 오랑캐들보다 우월하고 양반 사대부들이 일반 농민 백성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학문이 성리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성리학에서는 오경보다 사설을 중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가 사설라고 하는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자신의 성리학 이론을 전개해 나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성리학의 핵심이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책,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리학에는 사서집주라는 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원나라 때 과거 교재로 채택되고 난 이후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책으로 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희는 이러한 성리학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교재로 소학 같은 책을 쓰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성리학의 바탕이 되는 성선설과 천명사상을 주장했던 맹자가 공자급 인물로 추앙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중대한 의리와 명분인 대의 명분론이라든지 세상을 중화의 세계와 오랑캐의 세계로 나누어 보는 화의관 이런 것들이 기존 유학에도 담겨 있었지만 성리학에서는 특히나 더욱더 강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까닭이 무엇이냐면 성리학은 송나라 때 성립된 학문이고 송나라는 여진족이나 거란족, 몽골족과 같은 외부 민족의 침략과 또는 지배를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족의 민족의식이 무척이나 강하게 성장하던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성리학에 반영이 되면서 대의 명분론과 화의관을 더욱더 강조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후에 조선에서 병자호란 이후에 북벌론이라든지 아니면 흥선대원군 시기에 척화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세계를 중화의 세계와 오랑캐의 세계로 나누어 보려는 시각, 이러한 어떤 성리학에 강조되는 경향에부터 비롯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 시간에 그 뒤에 이야기들을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수업 시간에 뭘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응? 수업 시간에 뭘 먹으면 앞에 있는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 굳이 고등학생 때 다시 가르쳐 줘야 되나?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먹으면 안 돼. 다른 선생님 앞에서도 당연히 그러면 안 돼. 이거는 굉장한 실례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데 태블릿 같은 걸 펴놓고 수업 안 듣고 딴짓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실례야. 알았지? 가급적 그런 모습은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성리학은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느냐? 두 가지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서원과 향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배운 기억이 나시나요? 네. 나라에서 만든 교육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세운 사설교육기관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서원에서는 성현에 대한 제사와 후학에 대한 양성의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자, 맹자 같은 위대한 유학자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기능을 수행을 하였다라는 것이고, 또한 후배들을 가르치고 또 훌륭한 학자로 키워내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서원을 세운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송나라 사회의 지배층이었던 누구? 사대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에서는 사대부들이 가르쳤는데 그 사대부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자, 서원을 세운 사람은 송대의 지배층이었던 사대부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대부들이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송대 사대부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상이자 학문은 무엇이었어요? 성리학이었어요. 그래서 서원에서는 성리학이 교육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서원은 지배층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뿐만 아니라 서원을 중심으로 사대부들을 결집시키면서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학파를 형성하게 되면서 여론을 주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붕당 같은 것을 꼽아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 살짝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봅시다. 조선시대 때 붕당 정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기억나나요? 그렇죠. 같은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같은 정치적 주장을 하는 정치 집단을 일컬어 붕당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판단을 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그 까닭은? 그렇죠. 이 사람들이 비슷한 가치관 또는 비슷한 학문적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비슷한 학문적 경향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같은 스승, 같은 서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학문적 경향을 갖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서원에서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갖게 되는 정치적인 입장, 학문적 경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게 서원이 가졌던 학파 형성의 기능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학문적 경향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갖게 되는 정치적인 입장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서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정치인들이 판단하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이 여론을 주도하는 기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서원은 여론을 주도하는 기능을 갖는다. 붕당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냥 쉽게 지배층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치고 전파한 것은 서원이라고 하는 사설 교육기관이었구나 라는 것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피해 지배층들에게 성리학을 전파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향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향약은 향촌자치규약을 향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향촌이란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 단위의 사회를 일컬어 향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치,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자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규약은요, 그것을 위한 규칙과 약속을 규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뭔 소리냐?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에는 헌법도 있고 그에 따른 법률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서 오산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지각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처벌한다. 담배를 폈을 때 이렇게 처벌한다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왜 그렇지? 왜 이런 거 법으로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학교에서 그렇지. 사실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학교들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 달라요, 그죠? 그 많은 학교들의 그 각각의 다른 사정들을 나라 전체에서 법으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아주 중대한 사항, 뭐 학교 폭력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우리 학교의 이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과 약속들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나요? 학교의 구성원들인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모여서 규칙과 약속을 만들었죠, 그죠?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교칙이잖아, 그지? 그죠? 이해되죠? 자,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법이 정해져 있기는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의 규칙과 약속을 지키고 사는 그런 것까지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줄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칙과 약속들은 마을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키자라고 정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다? 그게 바로 향약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의 규칙과 약속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정신이 베이스에 깔려 있느냐? 상부상조의 정신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어려울 때는 서로 돕는다라는 이런 내용이 향약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다라는 것이지. 자, 그런데 이 송나라 때 만들어진 향약을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거기에 결합되어 있느냐? 유교 윤리가 결합되어 있어요. 뭔 소리냐?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요? 농민 백성들도 있지만 공부를 한 사대부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대부들은 신분적으로 봤을 때 상위 신분의 사람들이고 대체로 땅이 많고 돈도 많고 공부를 많이 해서 발언권도 강한 사람들이야.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마을의 공동체의 규칙과 약속을 만들 때 누구의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 자, 마을에는 사대부도 살고 있고요. 농민 백성들도 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마을 공동체 규칙과 약속을 정할 때 그지? 돈 많은 사람이 말이 좀 더 잘 먹힐까? 돈 없는 사람들의 말이 잘 먹힐까? 공부한 사람의 말이 잘 먹힐까? 공부 안 한 사람의 말이 잘 먹힐까? 공부한 사람, 그죠? 신분 높은 사람의 말이 잘 먹힐까? 신분 낮은 사람의 말이 잘 먹힐까? 신분 높은 사람의 말이 잘 먹히겠죠. 그러니까 송나라 사회에서 마을 단위의 공동체의 규칙과 약속을 만들 때 사대부들의 발언이 강하게 작용을 했을까? 농민 백성들의 발언들이 강하게 작용을 했을까? 사대부들의 말발이 더 잘 먹혔겠죠. 그죠? 그리고 그 사대부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 유교 성리학이 들어있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대부들이 주도해서 만들어 놓은 마을 공동체의 규칙과 약속에는 어떠한 것이 강하게 반영이 되었다? 성리학적인 것이 강하게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의 규칙과 약속을 보면은 성리학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규칙과 내용, 약속 이런 규범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일반 농민, 백성, 서민들의 경우에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지키고 사는 마을 공동체의 규칙과 약속은 어떠한 성격의 것이었다? 성리학적인 성격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성리학을 피지배층들에게 알리고 피지배층들로 하여금 성리학적인 질서를 따르고 살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다? 바로 향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서원은 지배층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향약은 피지배층들로 하여금 성리학적인 질서를 따르고 살게 하였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좀 걱정이 되네요. 9반에서 수행평가를 먼저 봤는데 살짝 훑어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태가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반도 비슷한 수준의 수행평가지를 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 부디 나를 실망시켜주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자, 봅시다. 명나라 때는 어떤 성리학이 발전이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명나라 세워지기 전에 중국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나요? 원나라가 있었네요. 원나라는 누가 세우고 지배한 나라였나요?
몽골족이 세우고 지배한 나라였네요.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족들의 전통적인 문화인 유교 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켰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딱히 그렇지는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명이라고 하는 한족의 국가가 건설되었을 때 마치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우리 민족의 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명나라에서는 무엇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유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유교적인 질서를 되살리기 위한, 유교적인 문화를 퍼뜨리기 위한 노력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는군요. 네, 그러했어요. 명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서 한족들의 전통 문화인 유교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민간인들 사이에서, 백성들 사이에 유학 이념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유학의 최근 트렌드, 유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학에서 사람들이 요거를 공부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학문은 무엇이었다? 성리학이었다. 유학이라고 하는 그 넓은 범주 안에서 당시 명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이걸 꼭 공부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리학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명나라 때에는 성리학을 공부할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조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성리학은 원나라 때에 이어서 명나라 때에도 과거 시험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과거 시험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성리학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인 거고, 실제로 명나라 사회의 법과 제도는 성리학적으로 옳은 것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되고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한 나라를 지배하는 통치의 이념, 통치의 사상이자 학문,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관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명나라는 성리학 국가가 되었다. 성리학을 강조하는, 성리학이 관학인 나라로 발전을 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사서집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서집주도 명나라 때에 마찬가지로 과거 시험의 교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사서집주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시험 공부할 때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를 하나요? 교과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지, 그지? 그럴 때는 어떤 거 찾아보나요? 참고서 같은 거 찾아보죠. 그죠? 당시 명나라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사서집주만 가지고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거 시험에 참고서 같은 책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에 성리대전이라고 하는 성리학을 집대성한 책, 쉽게 말해서 성리학 백과사전 같은 책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공부를 할 때 참고서로 널리 활용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그냥 외우면 돼요. 성리대전이라는 책의 제목을 보면은 어느 나라 때 성리학을 떠올리면 된다? 난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자, 지금 우리 어느 나라 시대의 성리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명나라 시대의 성리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성리대전이라는 책의 제목을 보면은 어느 나라의 성리학을 떠올리면 된다? 명나라의 성리학을 떠올리면 된다고. 네, 그러합니다. 아이고, 이해가 되신 거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교재 오른쪽 날개 부분에다가 신사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옛날 교과서에서는 신사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과서에서는 신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선생님이 살짝 넣어놨거든요. 신사란 유교 성리학을 공부해서 과거에 응시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문적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라고 하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거나 혹은 은퇴한 사람을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계층을 합쳐서 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명나라 사회의 지배층은 신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대체로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이 많아서 그러한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에 응시하는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신사라고 불렀고, 이런 사람들이 명나라 이어서 청나라 때에도 중국의 지배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나중에 영어가 중국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젠틀맨, 젠틀이라고 하는 용어를 뭘로 번역하면 좋을까라고 사람들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 영국의 지배층이었던 젠틀이 역시 땅이 많고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 이 젠틀이란 말을 뭘로 번역하면 딱이다? 신사로 번역하면 딱이다 라고 해서 젠틀맨, 신사로 지금 우리나라 말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아무튼 명나라 이어서 청나라 사회를 지배했던 지배층은 신사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다? 성리학이 들어있었다. 명나라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신사였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성리학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신사의 지배를 받는 일반 농민 백성들도 어떠한 것을 지키고 살아야 됐다? 성리학적인 규범을 지키고 살아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향촌 사회에 일반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 단위의 사회에서도 유교적인 의례와 이념, 성리학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는 데에는 이 신사들이 명나라 사회를 지배했던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죠? 네, 재미는 없지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조금만 더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2페이지 나왔어요, 여러분.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배웠다시피 성리학은 명나라의 관학이었어요. 그래서 명나라 때에는 성리학적으로 옳은 도덕적인 통치를 행하기 위해서 성리학을 공부할 것을 대단히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나라에서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명나라 중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성리학의 세속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과거 합격용 학문으로 전락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여기에 써 있습니다. 이거는 뭔 소리냐? 이런 겁니다. 명나라 초기만 하더라도요, 성리학은 당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몇백 년 지나면서 명나라 중기 시대로 가게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명나라 사회 내부에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명나라 초와 명나라 중기에는 사회의 모습이 많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더 이상 성리학이 명나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명나라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안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성리학에서는 공부한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명나라 중기로 가게 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성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여전히 과거 시험은 뭘로 보고 있어? 성리학으로 보고 있어, 그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리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현실 문제를 해결을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뭘 위해서? 과거 시험 합격해서 출세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성리학을 공부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현상이다? 성리학의 세속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성리학은 뭔가 문제가 있었다. 성리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그 학문의 이름이 무엇이었다?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주장하고 연구했던 사람은 육구연, 왕수인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왕수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양명학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왕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호가 양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양명 왕수인 또는 왕양명이라고 불렀거든. 이 사람에 의해서 완성된 학문이라 그래서 이 학문의 이름이 뭘로 정해지게 된 거예요? 양명학으로 정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명학에서는 성리학이 뭐가 문제라고 지적을 했느냐? 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우주의 원리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세상을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는 올바른 본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게 순간적인 감정이나 후천적인 습관 등에 의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학문적 탐구의 수양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문적 탐구를 한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고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성리학에서 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명나라 중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잘 살았어? 학문적 탐구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성리학 열심히 공부해서 고위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부정부패를 있었고요, 그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짓들을 벌이는 이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학문적 탐구 이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가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단 말이지, 그지? 자, 그러다 보니 왕양명 같은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수양은 학문적 탐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태어났을 때의 착한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치양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뭔 소리냐면요, 학문적 탐구를 해야 간신히 깨달을까 말까한 인간의 본성이 우주의 원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굳이 내가 학문적 탐구를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나의 마음이 곧 우주의 원리와도 같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 마음 심자를 써서 심즉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우주의 원리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우주의 원리와도 같은 인간의 본성을 깨닫기 위해서 학문적 탐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 자, 그런데 나의 마음, 지금 여러분의 마음 느껴지나요? 아이 지겨워, 수업 언제 끝나? 빨리 쉬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학문적 탐구를 해야 알 수 있는 건가? 아니야, 그지? 학문적 탐구를 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은 내가 잘 느껴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우주의 원리와도 같기 때문에 굳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학문적 탐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올바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누구나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은 나의 마음은 내가 학문적 탐구를 통해서 깨달은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인간이라고 한다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지 라고 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지? 그것을 깨닫는 게 학문적 탐구가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아. 학문적 탐구하지 않아도 세상은 사람들은 자기의 착한 마음을 잘 따라서 얼마든지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다? 심즉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실천을 하는,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명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성리학은 학문적 탐구를 함으로써, 공부를 함으로써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다 해서 끝났는데 그게 아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뭐 하는 거?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성리학을 비판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양명학에서는 지행합일, 실천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는 자연스러운, 타고난 자연스러운 착한 나의 마음인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이 양명학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성리학은 학문적 탐구를 하는 사대부가, 학문적 탐구를 하는 한족이 농민 백성이나 오랑캐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양명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학문적 탐구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대부나 농민 백성이나 어떤 사람들이다? 누구나, 그렇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결론은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라는 주장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양명학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학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대부들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환영을 받은 학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할 필요 없나? 그냥 태어난 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 되나? 사실 그거는 또 아니잖아, 그지?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성리학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럼 어떻게 하라고? 라고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내놓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성리학은 한 나라나 사회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세계를 전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통치의 이념이자 사상으로 활용되었던 거에 비해서 양명학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볼 수가 있겠네요. 그게 지나친 공론으로 흐르는 폐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요게 양명학의 한계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성리학이 어떻게 중국에서 확산되어 나갔고 명나라 사회에서 성리학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명나라 중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양명학에 의해서 성리학이 어떻게 비판을 받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마지막으로 성리학이 고려와 조선에 어떻게 전파가 되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일본에 어떻게 전파가 되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